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프닝 건너뛰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평소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자이지만 조금이라도 심사가 뒤틀리면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도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래도 본성은 착한 사람일 테니 나이가 들면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 10년 차 됐을 무렵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더니 저 몰래 7살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가 봤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고 그동안 저는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가 보고 싶어서 남편이 요구한 대로 이혼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육권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셨고요. 지금도 주 양육자나 다름없는데 저는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양육권을 빼앗긴다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할 텐데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1년 뒤의 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양육비 감액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니까 이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냐? 이거를 물으시네요. 네, 우선 제소금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의하면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을 농락하거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의 남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네. 이혼 소송을 다루는 가사소송도 민사소송을 준용하기에 제소금지의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후에 이혼의 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 받았다가 취하했다 다시 제기했다 이거를 막기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라는 것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1심 판결이 나기 전인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제소가 금지되는 것은 이전과 같은 사유일 때입니다. 그 이전에 주장했던 이혼 사유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된다면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해도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연자는 1심 소송 중에 소 취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후 같은 사유로 다시 이혼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남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혼 기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떨까요?
사안을 볼 때 두 분 사이는 파탄이 되었다고 볼 사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남편분이 이혼 기각을 구한다면서 사연자분과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유아인 자녀를 모친인 사연자로부터 강제로 떼어놓고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연자에게 자녀의 만남조차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남편분은 소송이 시작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야말로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혼인 회복 노력이 전혀 없고 일전에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도 있었기에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사연자분은 어린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육권, 친권 어떻게 될까요? 저희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소년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소년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녀를 계속해서 주로 양육해 오신 분, 특히 별거 이후에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키우시고 있는 분, 현재 자녀의 양육 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큰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10분 반영해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사연은 어떻게 될까요? 본 사안은 남편과 그 시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중간에 자녀를 외국으로 무단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네, 사연자가 이혼을 신청하고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임을 알면서 외국으로 애를 빼돌려서 1년 넘게 아이를 못 보게 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으로 자녀의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녀의 개별적인 인격체, 자녀에게 모두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부모로 양쪽 모두의 애정과 접촉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남편이 이를 망각하고 자녀를 마치 소유물 취급하면서 자녀의 평생에 걸쳐 끼칠 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 관계를 단절하는 이런 행태는 친권 양육권에 전혀 유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이 걱정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계약 중인데 1년 뒤에 계약이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양육비 감액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그 양육비는 통상 현재 기준에 맞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정 변경, 그러니까 재판이나 당사자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양육비 감액 소송을 따로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감액은 조금 엄격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판례에 의하면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기에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심리할 때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의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 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가 결정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또는 소득이 급감하여 실제 사연자분의 최저 생계도 어려울 정도가 되는 사정 등이 있어야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재소금지 원칙이란 1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했을 때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경우 1심 소송 중에 소를 취하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두 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혼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서 1년 동안 이제 접촉을 끊고 보여주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 사연자분이 오히려 더 유리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아이 친권 양육권이 남편 쪽으로 갔을 때 사연자분이 이제 양육비는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요. 이후에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달걀을 살 때 껍데기에 적힌 숫자 보세요. 동물 복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섭취하는 달걀이 어떤 환경에서 생산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걀 위에 적혀있는 숫자를 보면 좁은 공간에 갇혀있던 닭이 생산한 달걀인지 넓은 곳에 방목된 닭이 생산한 달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적힌 숫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에 있는 숫자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1번은 자유롭게 방목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방사사육닭이 낳은 달걀이고요. 실내에서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인 평사사육에서 나온 달걀에는 2번이 붙습니다. 1번과 2번만 동물복지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3번과 4번 달걀은 닭장에서 사육된 닭들이 낳은 겁니다. 3은 개선된 닭장, 4번은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뜻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농장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축산농장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달걀의 경우 1, 2번 달걀만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3번과 4번 달걀은 닭장에서 사육된 닭들이 낳은 것입니다. 특히 4번은 A4 용지 크기의 닭장에서 평생을 부대끼며 죽어가는 닭들이 낳은 달걀인 셈인데요.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산란계 중 방목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닭은 전체 닭의 6.1%에 불과합니다. 닭은 모래 목욕을 통해서 몸에 붙은 진드기나 벌레를 떼어내는 습성이 있는데 비좁은 닭장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살충제를 사용하는 건 물론 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내년 9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이 늘어나는데요. 난각 번호로 따지자면 4번 달걀이 내년 가을부터 아예 없어지고 3번만 남는 셈입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스윗의 Love is like oxygen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